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 나보고 길바닥에서 얼어 죽으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친정에서 딱 하루 자고 왔을 뿐인데요. 제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도 안 받고 낯선 여자랑 캐리어 끌고 제주도로 떠나버렸죠. 아, 근데 진짜 웃긴 게요. 돌아와서는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착해서 숨이 막혔대요. 5년 동안 시댁 대출 갚고 명절마다 혼자 12가지 음식 차리고 사업한다고 3천만 원까지 갖다 바친 제가요. 근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절세한다며 제 이름으로 넘겨둔 빌라가 하나 있었거든요. 등기부등본에 떡하니 제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그 빌라 제가 팔아버렸습니다. 그 뒷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종합검진 결과를 듣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초기 갑상선 결절이라는 진단에 마음이 무거웠죠.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자 저는 가방끈을 고쳐 잡고 일어섰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도어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1982. 늘 쓰던 비밀번호였죠. 등록되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버튼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비밀번호입니다. 같은 안내음이 반복됐습니다. 혹시 내가 번호를 잘못 기억하나 싶어서 3번, 4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5번, 6번째 신호가 지나갈 때쯤 시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 앞인데 도어락이 안 열려. 비밀번호 바꿨어? 시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빠. 당분간 좀 나오지 마. 혼자 생각 좀 하게 해줘. 무슨 소리야?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 뚜뚜뚜. 시우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관리소장이 컵라면 뚜껑을 덮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장님, 저 301호 이도연인데요. 도어락 비밀번호가 갑자기 안 먹어서요. 혹시 어제 도어락 교체 작업 같은 거 있었나요? 관리소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301호요. 그게 어젯밤에 남편분이 직접 업체 불러서 도어락을 바꾸시더라고요. 남편이요?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관리소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실 좀 이상했어요. 어젯밤에 남편분이 젊은 여자분이랑 캐리어 2개를 끌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시간이 밤 11시쯤이었나? 젊은 여자, 캐리어 2개, 밤 11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지하주차장 녹화 영상 볼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주민이시니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모니터 앞에 앉아 관리소장이 시간대를 맞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시우가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11시 7분. 시우가 낯선 여자와 나란히 걸으며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죠. 여자가 웃으며 시우의 팔을 잡았고 시우가 트렁크를 열어 캐리어를 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모니터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을 다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는 관리사무소를 나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우의 차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차선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단지 안쪽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당분간 좀 나오지 마.
당분간 나오지 마. 내 집에서 나보고 나오지 말라고. 이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친정에 간 하루를 노린 거였죠. 도어락을 바꾸고 짐을 싸고 여자와 함께 떠날 준비를 미리 해둔 겁니다. 1시간쯤 벤치에 앉아 있다가 문득 시우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계정이 비공개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공통 지인의 계정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우의 직장 후배 계정에서 멈췄습니다. 공항 라운지 배경의 사진 한 장. 시우 옆에 앉아 있는 여자의 옆모습이 녹화 영상 속 인물과 똑같았습니다. 스크린샷을 저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뒤져 차은서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 신호 2번 만에 은서가 받았죠. 도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은서야, 나 좀 만나야 할 것 같아. 시우가. 목소리가 갈라져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네가 불리해져. 오늘 저녁 7시에 내 사무실 앞 카페로 나와.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지? 응. 증거될 만한 건 뭐든 가져와. 저녁 7시 은서가 지정한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서가 제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녹화 영상 촬영본과 스크린샷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켜두던 자동 녹음 앱에 시우와의 통화가 저장되어 있다는 걸 은서가 찾아냈죠. 은서가 커피잔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약해. 외도를 확정 짓기엔 부족하거든. 증거를 더 모아야 돼. 은서가 테이블 위에 팔을 괴며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연아, 혹시 시댁 명의로 된 재산 중에 내 이름으로 된 거 없어? 그 질문에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시어머니 홍판숙이 몇 년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죠. 증여세를 아끼려면 며느리 이름으로 해두는 게 낫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 혼자 살던 빌라. 그 빌라를 제 명의로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류에 도장만 찍었을 뿐 한 번도 제 재산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있어. 시어머니가 사시는 빌라. 내 이름으로 넘겨둔 게 하나 있어. 은서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자.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끝난 거라면 그건 법적으로 내 재산이야.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연한 분노 속에서 처음으로 뭔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았죠. 카페 문을 나서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깊이 밀어넣고 걸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서의 사무실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서가 모니터에서 등기부등본을 열었죠. 여기 봐, 도연아. 은서가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리며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소유권이 전등기 이도연. 깨끗해. 근저당도 없고 가압류도 없어. 100% 내 재산이야. 저는 화면 속 제 이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장만 찍었을 뿐인데 정말로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나중에 자기 거라고 우기면 어떡해? 은서가 의자를 돌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거야. 홈택스 들어가 볼게. 은서가 제 공인인증서로 세금 납부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록이 떴죠. 시어머니가 명의를 넘길 때 증여세까지 직접 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은서가 모니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시어머니가 스스로 증여라고 인정하고 세금까지 낸 거야. 나중에 이름만 빌려준 거라고 주장해봤자 이 기록 앞에서는 안 먹혀. 그러면 팔아도 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은서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근데 서두르지 마. 외도 증거부터 더 잡자. 어제 그 공항 사진 속 여자 이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점심 무렵 저는 시우의 직장 후배가 올린 공항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단서로 인스타그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그된 계정, 댓글, 좋아요, 목록을 하나하나 추적했죠. 1시간쯤 지나서 진솜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찾아냈습니다. 인플루언서 지망생. 피드에 올라온 제주도 리조트 체크인 스토리를 열었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남자 손목시계. 시우가 결혼기념일에 맞춰 산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스크린샷을 저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서가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문기철 소장과 함께 시어머니 빌라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에 살고 계시니 들어가지는 않고 건물 밖에서만 둘러봤죠. 문기철 소장이 건물 외벽과 주변 도로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역에서 도보 5분이면 입지가 좋습니다. 소형 빌라 기준으로 시세가 3억 8천은 나옵니다. 3억 8천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문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 충분히 거래 가능합니다. 빌라 앞에서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장바구니를 든 시어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멈춰섰습니다. 웬일이야? 이 집엔 볼일 없을 텐데.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다른 손으로 옮기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제 뒤에 선 문기철 소장을 흘끗 보더니 눈을 좁혔습니다. 시우가 요즘 바쁘다며. 괜히 찾아가서 귀찮게 하지 마. 그 한마디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죠. 시우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아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내색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시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우가 받았죠. 수화기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웃음소리. 왜 자꾸 전화해? 돌아가면 얘기한다니까. 시우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어디야 지금?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끊어. 뚜뚜뚜. 또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진소미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방금 올라온 스토리가 있었죠. 오션뷰 레스토랑에서 남자의 손을 잡고 건배하는 장면. 남자의 손등에 문신이 보였습니다. 시우가 결혼기념일에 새긴 바로 그 문신이었습니다. 스크린샷을 저장하고 날짜와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서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은서가 증거 폴더를 정리한 제 휴대폰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빌라 매각이랑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자. 빌라는 내 재산이니까 남편이나 시어머니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 은서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름만 빌려준 거라고 소송을 걸 수 있어. 그러니까 증여세 기록 말고 취득세 납부 기록까지 추가로 뽑아두자. 알았어. 그날 오후 문기철 소장에게 정식으로 매각을 맡기고 매물 등록을 마쳤습니다. 매물을 등록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기철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죠. 이도연 씨, 좋은 소식입니다. 금매 물건 찾던 신혼부부가 있는데 어제 현장 외부 답사까지 마치고 아주 적극적이에요. 정말요? 네. 이 부부가 양가 부모님 지원금에 본인 자금까지 합쳐서 현금 매수가 됩니다.
대출 끼는 게 아니라서 잔금까지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은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서는 매수자 측 자금 확인이 되면 이번 주 안에 계약 일정을 잡자고 했죠.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죠. 시우였습니다. 이혼하자. 네가 3일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쯤 시우의 번호로 전화가 울렸죠.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녹음 버튼을 확인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시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스피커폰이 켜져 있는지 주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아.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 나보고 길바닥에서 얼어 죽으라는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꽉 다물었죠. 내가 세금 때문에 내 이름 빌려준 거지. 진짜 준 거냐? 은혜도 모르는 거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뒤쪽에서 시우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죠. 엄마, 진정해. 그러더니 시우가 스피커폰 가까이로 다가온 듯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이거 횡령이야. 남의 재산 함부로 팔아먹으면 감옥 간다. 알아?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 집은 법적으로 제 명의입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주세요. 뭐? 지금 나한테 변호사 타령이야.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녹음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은서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우 측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은서의 사무실에서 함께 읽었죠. 빌라 명의 이전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었으므로 매매 계약은 무효다. 매각대금을 돌려주고 등기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 은서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상대로야. 이름만 빌려준 거라고 우기는 건데 증여세 납부 기록이랑 취득세 기록이 있는 한 법원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은서가 서류를 접어 파일에 끼우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자체가 자기네 입장이 약하다는 증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계속 귓속에 남아 있었죠. 그때 은서가 휴대폰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 진소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였습니다. 고급 카페에서 찍은 셀카 위에 글이 쓰여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버린 것도 남이 가져가면 화를 내더라. 은서가 스크린샷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상간녀가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시우와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어. 증거 폴더에 추가해 둘게. 이틀 뒤 시우가 은서의 법률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나와 면담을 하고 싶다고 했죠. 은서가 배석한 상태에서 시우를 만났습니다. 시우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을 때 저는 시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사이 볼이 꺼져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졌죠. 시우가 고개를 숙이며 이마를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도연아, 나 잘못했어. 시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다 내가 미쳤던 거야. 제발. 시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이혼하자. 네가 나가. 불과 며칠 전에 그 메시지를 보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집착하니까 숨이 막혀서 그런 거다. 그 말을 한 같은 입이었죠.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우의 눈물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팔짱을 낀 채 시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시우 씨, 면담 요청은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우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저를 한 번 더 봤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우가 나간 뒤 은서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는지 알아? 왜? 은서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우가 사업한다던 온라인 쇼핑몰 6개월 전에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어. 이미 폐업한 상태야. 사업 자금으로 가져간 3천만 원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끌어쓴 거야. 사채까지? 응. 빌라마저 팔리면 시어머니 살 곳도 없어지고 자기한테 남는 재산도 제로야.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지. 진심으로 뉘우친 게 아니라 절박해진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제 월급으로 시댁 대출을 갚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차리고 3천만 원을 내줬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그 모든 게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은서야, 이혼 소장 접수하자.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어. 이혼 소장을 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시우의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 위자료 5천만 원, 결혼 생활 동안 시댁 대출 갚은 돈, 사업 자금으로 넘겨준 돈까지 돌려달라는 내용이 전부 들어 있었죠. 은서가 접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감정이 아니라 절차가 싸우는 거야. 접수증을 받아드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이혼 소장이 시우에게 전달된 날이었습니다. 친정집에서 어머니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어머니 휴대폰이 울렸죠. 어머니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우 어머니네. 제가 손을 뻗기도 전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죠. 여보세요, 사돈. 당신 딸이 시어미 집을 팔아먹었어. 시집와서 받은 게 얼마인데 배은망덕하게.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가만 안 둬. 당신 딸 감옥 보내줄 테니까 두고 봐. 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치며 밥상 위에 소리가 났죠.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저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 숨 천천히 쉬어.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가슴을 계속 눌렀습니다. 혈압이 올라간 거였죠. 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운 어머니의 손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혈압 수치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안정됐다고 했죠.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했습니다. 커튼 너머 침대 위에 어머니를 보는데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끼지 못했죠. 어머니가 잠든 뒤 어머니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자동 녹음 앱을 쓰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감옥 보내줄 테니까 두고 봐.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은서에게 전송했습니다. 은서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죠. 이 녹취 재판에서 시우 측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어. 잘했어. 그날 밤 응급실 간이 침대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증거 폴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훑어봤죠. 녹화 영상 촬영본, 인스타그램 스크린샷, 통화 녹음 파일들,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내용 증명, 증여세, 납부 확인서, 시어머니의 협박 녹취. 저는 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어머니 태어나면 바로 상간녀 진소미한테도 소송 준비하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간이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한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은서의 사무실에서 진소미를 상대로 한 소송 서류를 최종 점검했죠. 청구 금액은 3천만 원으로 잡았어. 은서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제주도 동행 사진, 인스타그램 게시물, 녹화 영상, 통화 녹음 속 여자 웃음소리, 여기에 시우의 카드 결제 내역까지 확보할 거야. 리조트, 레스토랑, 비행기표 전부 2인 지출이거든. 카드 내역은 어떻게 받아? 법원에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돼. 우리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법원이 금융사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은서가 서류 끝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 상대편 내부를 갈라놓는 효과가 커. 시우랑 진소미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시우 쪽이 통째로 무너져. 소장이 진소미에게 전달된 직후였습니다. 진소미가 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장문의 글을 올렸죠. 유부남한테 속은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모는 사람이 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제 이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상황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이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그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신상을 추측하는 글이 올라왔죠. 직장 동료 하나가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 혹시 요즘 인터넷에 도는 그 글 당사자야?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은서에게 연락하자 은서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죠. 잘 됐어. 진소미가 올린 글 자체가 명예훼손이야. 추가 고소장 준비할게. 게시물이랑 커뮤니티 캡처본 다 증거로 쓸 수 있어. 며칠 뒤 시우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만나자는 제안이었죠. 은서와 함께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시우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조건을 읽었죠. 빌라 매각대금의 80%를 시어머니에게 돌려주시면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도 일정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은서가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매각대금은 제 의뢰인의 재산을 처분한 돈입니다. 돌려줄 법적 근거가 어디 있죠? 상대 변호사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은서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위자료 전액 지급하시고 결혼 기간 중에 제 의뢰인이 시댁 대출 갚은 돈, 사업자금이라고 가져간 돈까지 돌려주세요. 그게 합의 조건입니다. 상대 변호사가 은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뵙죠.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죠. 건물 로비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진소미였죠. 같은 시간대에 시우 측 변호사를 만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진소미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나도 시우한테 속은 거예요. 이혼한 줄 알았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진소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은서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죠. 저 사람이 시우 변호사를 따로 만나러 온 거면 시우랑 이해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 아닐까?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을 거야. 진소미가 시우의 진짜 상황을 알게 되면 떠나겠지. 폐업의 사채에 재산은 하나도 없는 남자잖아. 그때 시우한테 불리한 진술을 뽑아낼 수 있어. 당분간 지켜보자. 열흘이 지났습니다. 진소미의 인스타그램에서 시우 관련 흔적이 전부 사라졌죠. 대신 새로운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나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은서가 그 스크린샷을 보며 말했습니다. 끝났네, 둘 사이. 지금이 타이밍이야.
은서가 진소미 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합리적인 합의 의향이 있으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며칠 뒤 진소미 측 변호사에게서 회신이 왔죠. 진소미 씨가 조건부로 경위서를 제공할 의향이 있답니다. 은서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시우가 이혼 절차 중이라고 거짓말하며 만나기 시작한 경위, 제주도 여행 비용을 시우가 전부 낸 사실, 여행 중에 시우가 너한테 전화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 직후에 자기랑 밥을 먹은 사실까지 전부 써준대. 저는 화면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은서가 화면을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혼 재판에서 결정적인 카드야. 시우가 계획적으로 너를 속이고 외도했다는 걸 제3자가 증언하는 거니까. 그날 저녁 시우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의 눈물이나 사과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죠. 끝까지 이럴 거야? 나도 가만 안 있어. 내 친정 어머니 병원비 대준 것도 다 증거 있어.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가만히 듣기만 했죠. 시우가 말한 병원비는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간 겁니다. 이체 내역을 이미 뽑아둔 상태였죠. 할 말 끝났어? 제가 물었지만 시우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은서에게 시우의 협박 통화 녹음을 보냈습니다. 은서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죠. 도연아, 이 정도면 재판 안 가도 상대가 먼저 손들 수 있는 상황이야. 시우 측이 끝까지 버티면 재판에서 훨씬 더 크게 져. 상대 변호사도 알 거야. 끝까지 버티면? 그러면 더 좋지. 우리가 더 크게 이기는 거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잠긴 현관문 앞에 서서 느꼈던 그 막막함이 떠올랐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떨림 대신 차갑고 정돈된 무언가가 가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빌라 잔금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문기철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죠. 이도연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분이 빌라 현관문에 자물쇠를 추가로 달고 퇴거를 거부하고 계세요. 자물쇠를요? 네. 그리고 매수자 부부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잔금일에 열쇠 인도가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은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서는 즉시 법원에 시어머니의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죠. 동시에 현장 상태를 기록해둬야 해. 나랑 같이 빌라 가자. 은서와 함께 빌라에 도착했을 때 빌라 앞 골목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아줌마 서너 명을 불러 모아놓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우리를 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 전현이야.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는 년이. 동네 아줌마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골목 한가운데로 나서며 소리를 질렀죠. 이름 한번 빌려줬더니 남의 집을 팔아먹어.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인연이 지금 찍고 있어? 꺼? 시어머니가 성큼 다가와 제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은서가 재빠르게 사이에 끼어들며 팔로 저를 감쌌죠. 홍판숙 씨, 지금 이 상황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손을 대시면 폭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은서를 노려봤습니다. 뭐야 넌? 변호사인가 뭔가 하는 것이? 네, 변호사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물리적으로 접촉하시면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택시 한 대가 섰죠.
시우가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시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우야, 네가 남편이면서 뭘 하고 있었냐? 엄마가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시우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밀치며 울부짖었죠. 시우는 어머니를 붙잡으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칠 사이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광대뼈가 두드러지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도연아, 엄마한테만 시간을 좀 줘. 나갈 곳을 찾을 때까지만.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도연아,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일주일 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 매각할 권리가 있고 시어머니에게 퇴거하라는 명령이었죠. 은서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판숙 씨가 결정문 받고 한참을 울었대. 근데 결국 시우 원룸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 직접 간 거야? 아니, 문 소장님이 확인해줬어. 오늘 오후에 퇴거 완료됐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산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잔금일 당일이 왔습니다. 문기철 소장의 사무실에서 매수자 부부에게 열쇠를 건넸죠. 잔금 3억 3,30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문 소장이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도연 씨. 감사합니다, 소장님. 사무실을 나와 휴대폰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죠. 이 돈이 앞으로의 법적 공방과 새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무게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빌라 매각이 완전히 끝나자 시우 측의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법조계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이었죠. 상대 변호사가 시우한테 권유하고 있대. 매각 무효 소송은 승산이 낮으니까 취하하고 이혼 조건 협의에 집중하자고. 은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했어. 이제 우리 페이스대로 가면 돼. 같은 주 진소미 측과의 합의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진소미가 1천만 원을 배상하고 시우와의 관계에 대한 경위서 제출과 법정 증언에 형조하는 조건이었죠. 은서가 합의서에 도장을 받아왔습니다. 진소미 측 변호사가 그러더라. 진소미가 시우한테 완전히 등을 돌렸대. 자기를 이용한 거라고. 시우가 알아? 곧 알겠지. 은서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진소미와의 합의 소식을 전해 들은 시우가 진소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가 차단된 상태였죠. 시우가 상대 변호사에게 읍소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끝내달라고. 이혼 재판 기일이 확정된 날 은서의 사무실 테이블 위에 증거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은서가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죠. 녹화 영상, 인스타그램 캡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카드 결제 내역, 진소미 경위서, 증여세 취득세 기록, 시어머니 협박 녹취 사업 폐업 확인서. 은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할 말은 우리 쪽밖에 없어. 저는 테이블 위에 늘어선 서류 뭉치를 바라봤습니다. 반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저장하고 촬영하고 전송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은서야. 응? 고마워. 은서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젓었습니다. 고마워하긴.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제 법정에 서는 일만 남았죠.
이혼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은서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죠.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반대편 끝이 보였습니다. 시우가 양복을 입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옆에 시우 측 변호사, 그 뒤에 시어머니가 따라오고 있었죠. 시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칠 사이 광대뼈가 더 도드라졌고 양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릴 듯 헐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죠. 옆에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펼쳤죠. 원고 이도연은 피고 강시우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합니다. 은서가 시간순으로 정리된 자료를 하나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올해 1월 14일 피고는 원고가 친정에 외박한 하루 사이에 공동주택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7분 아파트 지하주차장 녹화 영상에 피고가 제3의 여성과 함께 캐리어 2개를 차량에 싣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은서가 다음 자료를 들어 올렸죠. 이후 피고는 해당 여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으며 이는 상대 여성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피고의 카드 결제 내역상 이인 지출 기록, 그리고 상대 여성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로 확인됩니다. 은서가 통화 녹음 파일 목록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여행 기간 중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로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고 해당 통화 배경에서 파도 소리와 여성의 웃음소리가 녹음돼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피고 측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피고 측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시우 측 변호사가 잠시 서류를 뒤적이다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역시 혼인 기간 중 가정에 소홀했으며 빌라 매각은 사전 협의 없이 피고 어머니의 주거를 강제로 빼앗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홍판숙을 신청합니다. 시어머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시우 측 변호사가 물었죠. 며느리 이도연 씨가 평소 시댁 행사에 성실했습니까? 시어머니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성실하긴요. 명절 때마다 인상 쓰고 집안일 시키면 한숨부터 쉬고 처음부터 재산에만 눈이 벌겋던 년이에요. 빌라 매각에 대해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까? 당연하죠. 내 집을 내가 모르게 팔아먹었는데.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은서가 시어머니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죠. 홍판숙 씨 해당 빌라를 며느리 이도연 명의로 이전한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시어머니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야 세금 때문에 내가 했지. 증여세를 아끼려면 며느리 이름으로 해두는 게 낫다고 해서.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은서가 재판장을 향해 서류를 들어 올렸죠. 재판장님, 증인이 방금 직접 인정했습니다. 빌라 명의 이전은 증인 본인의 결정이었고 증여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증여세 및 취득세 정상 납부 기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합니다. 세금까지 정상 납부된 이상 해당 빌라는 원고의 완전한 재산이며 매각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증인석에서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뒤늦게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재판이 위자료와 재산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은서가 새 서류를 꺼내며 말했죠. 피고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서 3천만 원을 가져갔으나 해당 사업체는 이미 6개월 전에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사업자 등록 말소 확인서와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사업 적자 보전과 개인적인 유흥비로 소진됐습니다.
은서가 다음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원고의 급여 통장에서 시댁 대출 상환 명목으로 이체된 금액이 총 4,200만 원입니다. 원고가 경제적으로 일방적인 기여를 해왔음이 숫자로 확인됩니다. 시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시우 측 변호사가 물었죠. 외도에 대해 인정합니까? 시우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한테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집에 와도 대화가 없었고 저를 돈 버는 기계 취급했습니다. 은서가 바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은서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죠. 피고가 도어락을 변경하고 다른 여성과 여행을 떠난 날짜는 1월 14일입니다. 원고가 친정어머니 건강검진 동행을 위해 하룻밤 외박한 바로 그날이죠. 은서가 시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루의 부재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관심한 아내였다면 왜 피고는 원고의 하룻밤 외박에 즉시 도어락을 변경하고 다른 여성과 여행을 떠날 준비가 이미 돼 있었습니까? 시우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죠. 은서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대 여성 진소미 씨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피고가 이미 이혼 절차 중이라고 거짓말하며 교제를 시작한 점, 제주도 여행 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한 점, 여행 중 원고에게 전화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직후 바로 진소미 씨와 식사한 점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우 측 변호사가 일어나며 말했죠. 해당 경위서의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살핀 뒤 말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작성된 진술로 판단되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법정 밖 복도로 나왔을 때 시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도연아. 은서가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짓했죠. 돌아서서 시우와 마주 섰습니다. 시우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미안하다. 시우가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시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5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이 결혼에서 나누는 마지막 사적인 대화였죠. 법원 로비를 지나는데 벤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죠. 전화로 길바닥에서 얼어 죽으라는 거냐고 울부짖던 그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간 사람의 모습이었죠.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법원 밖 계단에서 은서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판결은 우리한테 유리할 거야. 저는 법원 앞 대로를 바라봤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가고 평범한 오후가 흐르고 있었죠. 승리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길고 긴 마라톤의 마지막 직선 코스에 들어선 것 같은 고요한 긴장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판결문에 찍힐 숫자와 문장뿐이었죠.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죠. 피고 강시우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채웠습니다. 위자료 4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 원고의 경제적 기여분, 시댁 대출 상환금 4,200만 원 및 사업자금 명목 지출 3천만 원을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이어 말했습니다. 빌라 매각은 원고의 정당한 재산 처분으로 인정하며 피고 및 피고 측 어머니의 매각대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합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은 멈추지 않고 판결문을 끝까지 읽었죠. 법정을 나왔습니다. 은서가 판결문 사본을 제 손에 쥐어줬죠. 저는 종이 위에 찍힌 글씨를 내려다봤습니다. 끝났다. 그 두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아서 판결문의 첫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은서가 제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끝이다, 도연아. 수고했어. 은서가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았습니다. 은서의 어깨에 얼굴을 묻는 순간 반년 가까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어졌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줬죠. 진소미 측과의 1천만 원 배상 합의는 이미 성립된 상태였고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한 전화 협박건도 처분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은서가 하나하나 확인해줬죠. 전부 정리됐어. 이제 진짜 끝이야. 판결 후 일주일 동안 위자료와 배상금 입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죠. 창구 직원이 새 가족관계 증명서를 건넸습니다. 강시우라는 이름이 사라진 서류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게 허망했죠. 그런데 그 가벼움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처럼 다가왔습니다. 구청을 나와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새 가족관계 증명서를 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한참을 울다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 인생만 살아. 결혼 후 5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허락처럼 느껴져서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입꼬리가 함께 올라갔죠. 빌라 매각대금과 위자료, 배상금을 합산해서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격리 출신의 습관대로 숫자를 하나하나 정리했죠. 일부는 적금에, 일부는 비상자금으로, 그리고 일정 금액을 어머니의 갑상선 치료비로 배정했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돈이 아니라는 걸. 시댁 대출을 갚거나 남편의 사업 자금을 대주거나 명절 음식 재료를 사는 돈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온전히 제 삶을 위해 쓰는 돈이었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찾아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원룸 3곳, 소형 아파트 2곳. 그러다 역세권에 있는 원룸 하나를 발견했죠. 남양이라 햇살이 바닥까지 깊게 들어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죠. 여기로 할게요. 집주인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 열쇠를 받아드는 순간 반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내 집 앞에서 쫓겨나던 그 아침. 등록되지 않은 비밀번호라는 기계음이 반복되던 그 순간.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문은 제가 직접 고른 문이었으니까요. 이사 당일 어머니와 은서가 와서 짐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은서가 와인 한 병을 내밀며 말했죠. 집들이 선물. 이 집에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어머니가 작은 원룸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작지만 내 집이니까 좋다. 저는 싱크대 위에 와인병을 올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작지만 내 집. 그 평범한 한마디가 이 모든 싸움의 결론처럼 들렸죠. 어머니와 은서가 돌아간 뒤 혼자 남은 원룸에서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이불 박스 밑에서 낡은 다이어리가 나왔죠. 결혼 전에 쓰던 거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30살의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은 너야.
제 글씨였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쓴 문장이었죠.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잘 싸웠다고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죠. 다이어리를 책꽂이에 꽂고 마지막 박스까지 정리를 끝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현관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했죠. 4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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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비밀번호가 설정되었습니다. 확인음이 울렸습니다. 이 문은 아무도 제 허락 없이 바꿀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이 안은 오직 제가 주인인 공간이었죠. 도어락의 잠금을 풀었습니다. 딸깍.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새로운 첫 번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도연 씨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 잃어버렸던 걸 되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집도 돈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되찾은 거죠. 5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시댁 대출, 명절 음식까지 혼자 다 짊어지면서 정작 자기 인생은 어딘가에 내려놓고 살았던 사람이 잠긴 문 앞에서 비로소 눈을 뜬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다 보면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도연 씨가 마지막에 새 원룸 도어락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장면,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허락 없이 바꿀 수 없는 문. 그 문 안에서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서는 거죠. 혹시 지금 참고만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내 편은 나라는 것. 그걸 아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